오늘 말씀을 같이 먼저 보시겠는데요. 신약 성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들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익해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오늘 귀한 우리 강사님, 우리 정은진 소장님께서 오셨는데요. 우리 소장님은 진로와 소명 연구소에서 이 소장님으로 많은 이 청소년들에게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또 사명과 진로를 알려주는 데 귀한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이 직장인 소명학교 그 마스터 코치로 또 월드비전 꿈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 오늘 제목이 저는 이 제목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자녀에게 욱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실 건데요.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가족이 더욱더 사랑 안에서 단단하게 세워지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소장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아이들의 연령을 좀 알고 싶은데 여기 이제 할머님도 많이 오셨으니까 아마 아예 그 손주 손녀가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 우리 아이는 미취학이다 하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미취학이다. 네, 유치원생이란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여러 명 있으면 손 여러 번 드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4학년부터 6학년. 네, 중학생. 네, 고등학생. 네, 대학생. 네, 좋습니다. 미취학이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네, 우리 목사님 손 드셨는데. 네. 네, 오늘은 자녀에게 욱하지 않으려면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사진을 정말 잘 골랐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물음표와 느낌표가 있는데 정말 가능할까? 그리고 이 주제는 모든 부모님이 다 고민하시는 주제가 아닐까 합니다. 네, 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네. 우리가 서로 분위기가 좋아야 저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소개인데요. 지금 소개 받았고 저는 진로와 소명 연구소장으로는 9년째 일하고 있고 상담과 코칭을 한 지는 올해가 20년 차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저보고 뭐 하냐고 물으면 제가 뭐 한다고 딱히 대답하기가 어렵고 사람을 다루는 종합 예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모로코로 이제 선교사로 떠났었거든요. 사실은 선교사로 간다는 건 제 인생의 계획에 전혀 없던 일이었는데 그전에도 청소년 상담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제가 있을 곳이다라고 굉장히 굳게 믿었는데 네, 가게 되었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어요. 물론 제가 이제 거의 우울증 초기 증세를 보이면서 한국에 돌아오긴 했는데 여기서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들을 많이 만났어요. 지금은 한국에도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갔던 그 당시에는 거의 한국에서 없었고
외국에 가니까 저희는 또 국제팀으로 갔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보게 됐었는데요. 홈스쿨을 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훈육입니다. 아이랑 같이 있는데 걔가 말을 안 듣고 얘야 뭐 이름 부르다가 하루 종일 끝날 수 있잖아요. 애랑 같이 있는 게 거의 지옥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들은 아이를 훈련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기서 제가 양육이란 말과 훈육이란 말을 같이 쓰기도 하고 구분해서 쓰기도 할 텐데, 양육은 케어에 가깝고 훈육은 디스플린에 가깝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를 또 거기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홈스쿨링을 하기도 하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도 좀 하고 지금은 학교를 다 갔는데요. 저희 아이들입니다. 네, 저는 아들 4명의 엄마이고요. 네, 중3 그리고 초등학생 3명입니다. 그래서 아들 4명의 엄마라고 소개하면 다들 되게 불쌍하다. 네, 이렇게 보시고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냐, 걔들이 얼마나 많이 먹겠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고요. 네, 또 이제 이런 질문들 하시죠. 성대결절 안 나냐? 아들 둘만 돼도 엄마 깡패가 된다는데, 네, 뭐 3명은 목매달이라는데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실제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 보면 성대결절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생각했던 원리들을 다 도입해 봤던 것 같아요. 4인 4색이니까 다 다르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다 통하면 이거는 원리가 맞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통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원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로와 성인 연구소는 사실은 진로와 경력 개발, 소명을 다루는 일을 많이 하는데 작년부터 아이 어떻게 키우면 좋겠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셔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너무 물밀듯이 요청이 와서 지금은 제가 원래 하던 일과 이 새로운 일 가운데 비중을 고민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요구가 큰 주제인 것 같아요. 사실 부모 교육은 이렇게 단타성 강의는 안 되고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요. 4, 5주차 이렇게 계속 그죠. 네, 제가 지금 대구에서 왔는데요. 작년에 대구로 이사를 갔거든요. 대구에서는 이제 그 일들을 계속 작년부터 하고 있고요. 네, 서울에 올라오면 이제 강의를 합니다. 자녀가 사랑스러울 때와 자녀에게 욱할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 자녀가 사랑스러울 때는 언제세요? 네, 이쁜 짓 할 때. 네, 그리고 잘 때. 네, 압도적으로 잘 때는 다 예쁩니다. 네, 자녀에게 욱할 때는 그럼 언제세요? 내 말 안 들을 때. 네, 택도 없는 짓 할 때. 네, 공부 안 할 때. 뭐 이럴 때 자녀에게 욱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는 다 웃고 있잖아요. 저 사진에 보면. 근데 아이는 타고나면서부터 쉬운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고나면서부터 어려운 아이가 있습니다. 그 노멀한 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딸 하나 키우면서 이지한 딸을 키우는 엄마는 어디 가서 자녀 양육 얘기를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죠. 네, 그냥 감사원금 100만 원 내고 감사하셔라. 네, 왜냐하면 이지한 딸은 진짜 키우기가 쉬워요. 근데 반대로 디피컬트한 어려운 아들 하나를 키우는 엄마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없고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나 계속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첫째 아이가 이지한 아이예요. 제가 아이가 중3인데 매를 때린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냥 하지마 이렇게 하면 딱 안 하고 네, 그리고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사교적인 아이예요. 저는 첫 아이를 키울 때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애 키우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네. 근데 둘째, 셋째가 막강 디피컬트가 온 거예요. 네.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형한테는 통했던 방법이 이 아이한테는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이해가 안 됐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네. 많이 싸웠어요. 그러면서, 저의 이제 인격의 끝을 보게 됐죠.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고 선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밖에 나올 땐 좋아 보이지만 진짜 집에 가면 악마로 돌변하는구나. 네, 이렇게 하면서 둘째, 셋째를 키우면서 사실은 제 강의가 거의 완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넷째가 노멀한 아이예요. 근데 형들이 너무 힘드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이지하게 느껴지고 또 막내니까 예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아이를 생각할 때 이것이 아이가 타고난 것의 문제인지
내 문제인지 아니면 이 상호작용의 문제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디피컬트한 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네, 열 손가락이 있습니다. 열 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는데요. 맞죠? 네. 근데 깨물어서 더 예쁜 손가락은 있어요. 열 손가락 중에. 실제로 편에는 존재를 합니다. 여러 명을 키우면 진짜 그냥 아무것도 주는 거 없어도 예쁜 애가 있고, 굉장히 노력하고 주님 앞에 나를 막 꿇어 엎드려 가지고 얘를 사랑해야 되는 아이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초반에 왜 드리냐면,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이 문제를 입 밖으로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나쁜 엄마 같고 자격이 없는 엄마 같아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로 고민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부모로서 이 아이를 더 사랑하도록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이 아이를 더 이해하도록 애쓰는 것. 이해하지 못하고 참으면 폭발하게 돼 있거든요. 이해를 하면 폭발하지 않아요. 좀 내려갑니다. 그리고 편애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 앞에서는 티내지 않는 예술적인 그 태도, 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네, 따로 불러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이렇게 엉덩이도 두드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각 개인에게 이제 다가가야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네, 그래서 저는 육아 혹은 자녀 양육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경험으로의 초대인 것 같아요. 내가 타고난 대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부모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를 키우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따라오는데, 이 갈등을 잘 풀어가려면 내가 그릇이 커지는 수밖에 답이 없거든요. 안 그러면 애를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그릇이 커지는 과정, 그것을 스카펙이라는 그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저자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은 이제 명저죠.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동의하는데, 영어로 보시면 self enlarging experience라 그래요. 나를 계속 확장시키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부모가 아이보다 그릇이 커야 되는 과정인 거죠. 막강한 바운더리가 좀 무너지고, 그리고 아이가 내 품에 들어올 만큼 그릇이 커져야 되는 거죠. 저희도 살아보면 부모가 나보다 그릇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되게 힘들고 힘들대요. 부모님을 설득할 수도 없고, 나이도 이제 많이 드셨으니까. 지금 여기 오신 지금 손자를 키우시는 할머님 분들의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세요? 딸과 아들과의 관계는? 네, 그 아이들이 이제 3, 40대가 되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부모에게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런 문제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 네,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죠. 그렇게 되려면 부모가 계속해서 그릇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께 가끔 가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저희 아버지는 7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잘 모르겠고 내가 기도는 해줄 건데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좋은 부모는? 이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가장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뭘 해주는 부모? 돈을 많이 쓰는 부모? 네, 가장 좋은 부모는요, 내가 행복한 부모인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면 아이에게 쓸데없는 기대와 투사를 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린다면, 내 행복도가 0에서 10까지다. 10은 진짜 행복하다, 0은 완전 불행하다. 그러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난 얼마나 행복한가? 네, 한 6점 이상이면 좋겠습니다. 7, 8점이면 더 좋겠어요. 네. 제가 여러분 언제 행복하세요? 이렇게 부모 교육할 때 여쭤보면 아이가 잘 될 때 행복하다. 네, 아이가 잘 되는 게 내 꿈이다.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 아이는 되게 힘들겠다. 네, 왜냐하면 아이는 아이의 길을 가고 부모는 부모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아이와 부모가 너무 결탁돼 있고 의존적으로 돼 있어서 아이들이 사실은 내 꿈이 너야, 나는 네가 잘 되는 걸 보고 싶어, 뭐 그렇게 얘기하면요, 부모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답답하다. 그리고 나는 빨리 부모 곁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만난 아이들은 자기가 독립하면 바로 원룸 얻어서 나갈 거라는 애들이 많았어요. 네. 그 말을 부모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감당을 못할 걸 알거든요. 네. 부모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상처받을 걸 알기 때문에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뭐 싸울 때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정말 비수 꽂겠다고 작정한 때 얘기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그냥 서서히 곁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압박이 있고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떤 부모를 원하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나 없어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아빠가 나 없어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랑 있으면 더 행복하지만 나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고 그냥 엄마 아빠의 길을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어줘야 되겠다. 정말 좋은 엄마가 되어줘야 되겠다. 이 압박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뭐 도널드 위니캇이라는 대상관계 이론 학자인데 그분은 굿 이너프 마더라는 얘기를 했어요. 충분히 좋은 엄마. 근데 사실 저는 충분히 좋은 엄마에 이어서 한국 상황에서는 적절한 엄마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적절한 부모가 되자. 아이에게 굉장히 비싼 장난감을 사줘요. 그러면 애가 그걸 안 갖고 놀면 어떻습니까? 되게 화가 나요. 애가 사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비싼 학원을 보냈어요. 애가 공부를 안 해. 너무 화가 나요. 애가 보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따라오지 않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온 상황을 가지고 또 애를 막 몰아요. 그래가지고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집니다. 중고등학생 때 되면은요 애들이 엄마 아빠랑 말을 안 합니다. 원래 사춘기 때는 말을 안 하죠. 네, 저희 아들도 5학년 때부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딱 물어보면 이렇게 해요. 네, 그전에는 뭐 엄마 뭐 이렇게 했는데 물어보면 이렇게 합니다. 네, 이제 얘기를 열심히 할 때는 뭐 어벤져스 같은 거 같이 보러 갔을 때라든지 이럴 때 열심히 얘기하고 아니면 자기가 진짜 고민이 있을 때 얘기하는데 굉장히 진지해져서 얘기하진 않아요. 쓱 지나가면서 뭐 부엌에서 쓱 지나가면서 오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쓱 지나가고 아니면 방에 와서 괜히 이렇게 뒹굴고 그럴 때는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타이밍이구나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교육열이 강한 우리나라 부모님들께는 반대로요. 퍼펙트 마더가 아니고 그냥 적절한 엄마가 되자. 이 얘기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적절히 기대하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내 인생에 좀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 80, 100세 살 건데 걔네는 20살 되면 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 자녀 양육이라는 얘기를 좀 하면 사실은 저는 앞에 성경적이라는 말이 붙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의 엄마처럼 키워라 뭐 이렇게 얘기할 건가, 뭐 다윗의 엄마처럼 키워 이렇게 얘기하기엔 저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제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정 안에서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토기장이시고 공급자, 심판자, 사랑과 오래 참음이 풍성한 분이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 근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주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무조건 막 베풀어 주는 게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아이가 결핍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잘못하면 심판하죠. 근데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은 징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징계는 너무 강해요. 우리 징계하면 막 책찍질하고 막 이렇게 되게 무서운 상황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징계라기보다는 가르침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오래 참음이 풍성하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잖아요. 내가 널 용서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볼 때 내가 뭐 잘못한 일이 있어도 우리 부모에게 가면 내가 말하기 참 어렵지만 사랑과 오래 참음이 풍성한 분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 하나님 믿을만 할 것 같다. 교회 다니고 싶을 것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이 없고 그냥 율법으로 예를 들어 가정 예배 드려. 큐티에 다 좋아요. 가정 그거 안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가정 예배, 큐티, 암송 다 좋은데 거기에 저 사랑이 빠져 있으면요. 아이들은 가정 예배 와서 혼나고 기도 눈 안 감는다고 혼나고 큐티 안 했다고 혼나고 이러다가 율법의 은혜를 넘어가지 못한 상황을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암송학교에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담당 목사님이 솔직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따라온 애들 있지만 암송 안 하겠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고린도전서 13장 싫어 막 이런다는 거예요. 집에서 암송 싫어 막 이런대요.
그러면 엄마가 남편을 막 뭐라 하는 거야. 당신이 같이 안 하니까 애가 이렇게 하잖아 이러면서 남편이랑 싸우고 애랑 싸우고 막 난리라는 거예요. 그 제가 볼 때 암송을 잘 따라오는 애들은 이지한 애들이죠. 이지 노멀한 애들일 가능성이 많고. 네. 그러니까 그거 훈련으로서 좋지만 암송하다가 집안이 다 싸움 나고 막 서로 탓을 하고 애가 이렇게 잘하는 게 당신 때문이다 막 이렇게 그렇게 하기보다는 부모가 관계 좋은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아서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훈련이 필요하지만 같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아이들은 은혜로 자라죠. 우리가 잘한다고 애가 잘 자랍니까? 그런 보장이 있어요? 사실 그걸 기대하죠. 그렇지만 그걸 100% 보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아이를 생각할 때 저 부모가 뭐가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런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 100%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정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싶나? 집에 들어가면 잠이 잘 오나? 잠이 잘 오는 거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편하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거거든요. 뭐 게임을 밤새서 잔다 이런 수준은 아니고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 생각하면 좋다. 우리 집 생각하면 들어가서 좀 쉬고 싶고 편안하게 있고 싶다. 이런 분위기라면 저는 50% 이상 성공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만 있고 은혜가 없는 집,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아이를 존중하지 않는 집의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전까지는 부모의 어떤 권위 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대학생 되고 청년 됐는데 뭐 걔네를 끌고 올 것도 아니고 그죠? 그 아이들의 인생의 방황이 거기서부터 또 많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욱하는 이유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훈육입니다. 훈련이 잘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미취학에서 초등 저학년까지는 어느 정도 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질. 애랑 나랑 기질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키운 대로 너를 키우겠다. 내가 키워진 대로 너를 키우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해보면 이 기질적인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으세요. 되게 다르구나. 그리고 아이마다 양육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 오늘 요건 안 할 거예요. 둘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예요. 자녀 양육에 혹은 자녀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애가 아무리 학원이 힘들다고 해도 절대 안 끊어줄 수 있죠. 그런 부모에게 얘기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이 세 가지로 크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훈육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미취학 부모님들 많이 없으시지만 할머니들 많이 계시니까 아이들이 어릴 거라 생각하고요. 일단 훈육은요, 생각하면 저런 장면을 떠올립니다. 엄마가 이제 화내고 있는데 애가 우리말로 쌩 까고 있다. 근데 사실은 훈육은 이런 장면만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랑 싸우면 안 돼요. 싸우는 게 아니고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려면 부모는요, 아이에게 좋지만 만만하지 않아야 하고 침착해야 됩니다. 좋지만 만만하지 않아야 하고 위기 상황에서 침착한 어른, 이런 어른이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의 연령을 불문하고 진짜 바라는 어른의 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찔러보죠. 어느 정도 하면 화내나, 어느 정도 하면 열받게 할 수 있나, 이걸 막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안 넘어오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조종을 안 당하는 거예요, 어른이. 그러면서도 자기가 진짜 어려울 때 침착하게 대처해줘. 그런데 나랑 관계가 좋아. 최고죠. 저도 이제 어려운 아이들,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한 아이들이나 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캠프 같이 막 5박 6일, 4박 5일 이렇게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제가 총 디렉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를 딱 볼 때 확인하고 싶은 게 이 지점이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어른인데 내가 막 해도 되는 어른인지,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지나면 확 신뢰를 해줘요. 그럼 그때 이제 얘기가 들어가요. 그때는 어떤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들어요. 근데 관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면 하나도 안 듣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그냥 하나도 안 들어요. 네가 나를 뭘 알아서. 난 네 얘기 듣고 싶지 않아. 꼰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딱 귀를 막아버리죠.
근데 훈육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자녀는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지금 미취학에서 초등 저학년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는 당연히 미성숙해요. 미성숙하다는 것은 사고도 치고 실수도 하고, 그렇죠? 시행착오를 많이 반복한다. 그래서 부모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아이의 성장을 돕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헬퍼예요. 저는 아담과 하와에서 우리가 헬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진짜 부모가 아이의 헬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는 미성숙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몰라서 잘못한 것을 가지고 심하게 비난하거나, 네가 그런 존재라고 존재에 대한 비난을 가하거나 그러면 막 뿌리가 흔들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세미나 중에 어떤 어머니가 자기가 자랄 때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생일 때마다 네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이런 얘기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셨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한테 겸손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사실 겸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본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 물려주려고 하는데 욱하게 되면 이게 딱 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에게 굉장히 강한 말이나 폭력을 행사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부모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라든지 고쳐보겠다 하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세미나 하면 아들 3명 엄마들이 많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엠마한테는 안 가고 싶거든요. 아들 3명 엄마는. 키워본 사람이 얘기해야지 이러면서. 근데 제가 아들 4명 엄마니까 어떻게 키우냐고 이렇게 많이 오세요. 지금 저희가 히브리서를 같이 읽었는데 여기 보면 당장은 훈련이 즐겁지 않으나 그리고 본성이 거스른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 번역인데요. 그러니까 아이를 훈련한다는 것은 기쁜 일은 아니에요. 그죠? 아이 입장에서도 별로 좋지 않고 부모도 힘들어요. 근데 잘 훈련받은 사람이 성숙한 열매를 맺죠. 관계에서. 그 개념으로 다가가시면 됩니다. 저는 훈육의 연령별 단계를 3개로 구분해요. 1세에서 5세 혹은 7세까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일단 1단계는 돌보며 권위를 가르치는 시기예요. 이때는 아이를 잘 돌봐야 이제 기저귀도 갈아주고 아이의 의식주를 잘 챙겨줘야 되고, 또 하나 해야 될 지점은 어른으로서의 권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돼가 먹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우리 중에 생각보다 과잉보호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과잉보호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메시지는 안 돼예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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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면요. 진짜 노우와 그 노우를 아이들은 구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우를 많이 듣고 자란 애들은요. 그냥 어른이 싫어요. 그래서 미취학 단계에서 혹은 초등 저학년에서 어른을 싫어하는 아이 있잖아요. 어른이 무슨 얘기하면 싫어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 네, 그 아이들은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과보호는요. 다른 메시지로 하면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세상은 위험해. 이 메시지거든요. 네, 그래서 초등 시절에 인터넷 중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게 과보호예요. 왜냐하면 나는 못난 존재인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안 돼, 안 돼, 안 돼. 계속 통제. 근데 게임 안에서는 자기가 게임은 되게 정직한 세계예요. 시간을 투자한 만큼 레벨이 올라가고 돈을 투자한 만큼 현질을 한 만큼 아이템이 생기고. 그러니까 거기가 훨씬 재미있는 거예요. 현실 상황과 그 게임의 상황이 중에 어느 게 더 실제 좋아야 돼요. 현실 상황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해도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잘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 내가 되게 불만족스럽고 내가 못났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되게 잘나고 괜찮아. 그럼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초등 시절에는 과보호가 그 문을 열어주고 중고등 시절에는 과잉 기대가 그 문을 열어줍니다. 과잉 기대라는 말은 했는데 더 하래. 했는데 더 하래. 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애가 3등을 늘 하는데 엄마가 너무 1등을 바라니까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엄마 나 1등 했어 하고 성적표 갖고 오니까 엄마가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너 이 정도 할 수 있으면서 이제까지 왜 못했냐. 예. 이게 이제 과잉 기대의 아주 익스트림한 예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하면 좀 더 해봐, 더 해봐. 애들이 쉴 구멍을 안 주고 밀어붙이거든요. 그러면 쉴 곳은 이제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인 거죠. 네, 그래서 1단계에는 돌보며 권위를 가르친다. 2단계에는 함께 애쓰면서 인생의 원칙을 만들어가는 초등식이에요. 네, 이때의 중요한 점은 아이마다 이슈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고집이 굉장히 센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너무 사람 좋아해가지고 호구짓 하는 애가 있고 뭐 등등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이슈를 성장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점차 물러서는 시기인데, 이 단계는 중학생 이후부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의 통제력은 점점 내려가고 자녀의 인생에 대한 주도권은 점점 올라간다. 저기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이 언제냐면 제가 생각할 땐 중학생 정도입니다. 요거를 못 넘겨주기 때문에 중2병이 생기는 거예요. 저거를 20대라고 생각하는 부모님 계시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예, 그 20대 저렇게 되면 걔가 잘 생활 못합니다. 밖에 나가서. 네, 그러면 중학교 때 넘겨주려면 초등 때까지 엄청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걔를 믿어야 넘겨줄 거 아니겠습니까? 걔를 못 믿는데 어떻게 넘겨줘요? 그러니까 부모가 불안하면 절대 통제를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불안이 높은 분들이 계세요. 불안이 높은 분들이 과보호도 많이 하고요. 네, 지금 중고등학생 있으신 부모님들은요, 애가 격렬하게 반항한다, 나랑 사이 안 좋다, 그러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겠다, 이거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걔 인생 결국 걔가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못 놔주는 거지. 네. 자, 그래서 바움린드라는 학자가 부모의 4가지 양육 방식을 설명을 했어요. 애정과 통제의 축으로, 애정과 통제가 같이 있는 부모를 권위 있는 부모, 이것을 민주적인 부모라고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그 밑에 통제는 있는데 애정은 떨어져. 권위주의적인 부모. 그 다음에 애정은 있는데 통제가 떨어진다. 허용적인 부모. 둘 다 별로 없다. 방임적인 부모예요. 그러면 우리 때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권위주의적인 부모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방임적인 부모도 되게 많아요. 권위주의적인 부모에서 자란 아이들은 권위에 대해서 되게 싫어요. 왜냐하면 말 들어. 진짜 까라면 까. 이걸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아빠 말은 법이야. 뭐 이렇게요. 네,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부모 밑에 자란 아이가 부모가 되면 허용적인 부모가 되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권위 있는 부모가 돼야 되는데 허용적인 부모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풀어주는 거예요. 아이 기살려주는 부모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 허용적인 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들은 행복할까요? 네,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왕인데 밖에 나가면 그게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권위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애정과 통제가 거의 반반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가지는. 그런데 애가 클수록 애정이 더 많아져요. 통제는 더 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방임적인 부모 밑에 자란 부분들은 뭐 아니면 도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사는 분들, 또 막 사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사는 부모님들이 세미나에 오시면 나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애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 롤모델을 본 적이 없어요. 감이 안 온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부모 밑에 자란 아이가 권위라는 말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인 부모라고 한국에서 번역을 하기도 했고, 근데 저는 권위라는 말을 굳이 쓰는 이유는 아까 1단계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잖아요. 좋은 권위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부모가 가장 좋은 권위자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권위자는 하나님 같은 권위자인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 너한테 뭘 지시게 하는 게 아니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죠. 그것이 훈육이든지 뭐 공급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리고 고통을 같이 감내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 되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때 부모가 함께 그 고통을 감당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불안해하지 않고 침착하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네 인생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끄떡없어, 이런 메시지를 주는 부모가 필요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마음이 안정됩니다. 야, 인생 길어,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죠.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몇 살 때예요?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예요? 지나갔어요. 아직 안 왔다고 보는데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여쭤보면요. 한 5, 60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인생의 꽃은 그때 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되게 아이가 수능 칠 때 이때 꽃을 피우기를 원해요. 사실 인생 엄청 긴데.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저희 엄마한테 받았거든요. 제가 아이 4명 키우면서 진짜 힘들 때, 그때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저희 집에 오시면 울고 가세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큰 딸이고 상당히 기대가 있는 딸이었는데 얘가 이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하시고 밥 먹다가 체하시고 이랬어요, 우리 엄마가. 예, 그런데 그때 한번 목욕탕에 갔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은진아, 너는 너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전성기 생각할 게 없었죠. 지금 매일 애들 기저귀 갈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 육아에 이제 몰입해 있을 때였어요. 저도 그 질문을 받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인데 한 5, 60대 아닐까.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맞다. 너 지금 30대잖아. 너 아직 되게 많이 남았어. 그리고 애들은 몇 년 있으면 큰다.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내가 아이 4명 키우니까 얘네를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생각하면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강의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육아를 커리어로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어차피 4명 키우는 거 이게 내 강점이 되면 좋잖아요. 제가 교육학 전공했으니까 그래 삐아제도 3명 키우고 자기 이론 내고 다 그랬는데 저도 애 4명 키우면 제 이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해준 어머니의 질문이 굉장히 컸죠. 그 핵심이 뭐냐면 인생 되게 길어. 너 지금 되게 힘들지만 별거 아니야. 그 다음을 봐. 사실은 우리 10대 아이들도 똑같거든요. 당장 시험 못 치면 죽을 것 같고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부모가 어떻게 말해줘야 됩니까? 너 시험 왜 이렇게 못 봤어? 아까 뺨 때린 그 부모처럼. 그게 아니고 야 인생 길어. 인생 마라톤이야. 인생 마라톤이죠. 100m 아니거든요. 마라톤이야. 마라톤은 어떻게 해야 돼? 기본 체력이 좋아야 되지. 몸도 좋아야 되지만 정신력 이런 거 다 영역 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부모 역할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는 진로 강의하면 이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는데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니까요. 그럼 훈육의 1차적인 목표는요, 건강한 자존감과 자기 통제력을 가진 아이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가 이걸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존감은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 효능감. 나는 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인가. 2번째, 자기 존중감. 나는 행복할 만한 자격이 있어. 나는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가. 이 2개를 점점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존중감이 있는 아이들은 상대방이 나한테 함부로 할 때 그걸 그냥 두지 않아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 자기 존중감 떨어지는 애들은 호구가 되죠. 누가 나를 안 사랑해 주나, 누가 나한테 관심 안 가져주나.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있는 아이들은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자기 효능감을 가장 떨어뜨리는 것이 부모의 비난이죠. 비난은요 약한 게 아닙니다. 비난은 독화살이에요. 비난을 계속 쏘면은요 걔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는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너한테 뭘 했다고, 내가 널 때리기를 했어, 어쩌기로 했어. 근데 때리는 것보다 비난이 더 강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통제력은 나를 자기 조절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를 내가 믿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집을 비우고 얘를 혼자 두고 갔는데 믿을 수 있나? 얘가 친구 집에 갔다 믿을 수 있나? 이거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고 걔 인생에 맡겨주잖아요. 이거 2개 다 안 된 애한테 어떻게 걔 인생을 맡겨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거거든요. 네,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네, 이거 점점 해야 돼. 왜냐면 이게 평생의 과제거든요, 사실은. 미취학에서의 기본적인 훈련은 2개예요. 경청훈련과 자제력 훈련인데 제가 도저히 오늘 시간이 없고 이걸 다 다룰 수 없고 미취학 아동 또 몇 분 없으셔서 일단 1번만 얘기할게요. 경청훈련. 이거는 거의 한 번도 못 들어보셨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경청훈련은 미취학 때 하는 훈련인데 어떤 거냐면 누구야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아들 4명 키우면서 성대결절 안 나는 이유는 이 훈련 때문이에요. 제가 세준아 부르면 네 하고 저를 맨 처음에 쳐다보게 했어요. 어렸을 때는요. 지금은 안 쳐다봐도 돼요. 이미 훈련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은
네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말이 좋게 나가요. 네라고 대답하는 아이한테 화낼 부모는 없어요. 보통 집에서 화가 나는 경우는 언제냐면요.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 또 불러 대답을 안 해. 그럼 니나 무시하냐. 엄마 말이 말같이 안 들리냐.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목소리가 올라가게 돼요. 그때 말이 좋게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 이 경청훈련을 일주일만 하면 됩니다. 아이는 이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친다 했을 때도 진지하게 가르치지 않고 대답 좀 해라. 이런 식으로. 네, 너 나 무시하냐. 이런 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애가 이걸 그러니까 탑재가 안 돼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머리에 탑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중학생 시절에 시키긴 어렵습니다. 이미 몸에 완전히 배어 있기 때문에요. 미취학 초등 저학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자제력 훈련은 타임아웃인데요. 이거 하는 자세한 방법은 다음에 할게요. 네. 일단 경청 훈련이라도 열심히 하시면은 싸움이 많이 줄어듭니다. 네. 경청 훈련이 안 되면 아이가 야생마처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애와 부모의 손해예요. 예를 들어 어느 집이랑 놀러 가고 싶은데 그 집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프다. 그 애 생각만 하면 걔 너무 골치 아프다. 이렇게 하면 사실 그 집을 그 가정을 안 데리고 가죠. 어디 갈 때. 그러니까 아이와 가정의 손해죠. 아까 허용적인 부모님들 있잖아요. 막 놔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이의 요구는 다 들어줘요. 나는 훈련하지 않으면서 아이의 요구는 다 들어줘요. 근데 실제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흔한 오해가 뭐냐면 애가 뭘 알겠어 하고 싶은 대로 둬입니다. 여기 할머님들 많이 오셨는데 부모가 이런 훈련을 하려고 할 때 할머님들, 할아버님들이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손자, 손녀가 너무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 놔둬라 이렇게 하면서 애가 뭘 알겠냐고. 근데 애가 뭘 알긴 다 압니다. 네. 2돌 정도 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노라는 말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안 돼라는 말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미취학에서 훈련이 끝나면 초등에서는요 굉장히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근데 이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대로 두면 초등학교 때 감당이 안 돼요. 그럼 그때 매를 들어요. 이렇게 되면은 애랑 진짜 싸우는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막 때릴 때는 말려야 되겠지만 아이를 절차에 맞게 훈련시킬 때는 왜냐면 아까 성경 말씀에도 본성적으로 괴로운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할 때 부모님들이 눈 딱 감으시고 그래 애 잘 키워봐라 이렇게. 저도 저희 첫째를 키울 때 저희 어머니가 엄청 뭐라 하셨어요 저한테. 애를 잡는다 그러고 제가 뭘 잡았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애가 근데 지금은 이제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훈육은요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을 돕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훈육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지도가 있고 훈련이 있고 교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옷을 제자리에 놓자. 이게 지도예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애가 아무 때나 났으면 너 내 말을 뭘로 들었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하는 것은 지도에서 교정으로 바로 뛰는 거죠. 네, 어떤 생활 훈련이든지 아이가 훈련할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옷을 제자리에 놓는 거면 일주일 정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못했으면 저기 놓으라고 했지. 이게 화내지 말고. 네, 충분히 다 훈련됐는데 일부러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교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세미나를 해보면 이 훈련 과정이 굉장히 많이 생략돼 있어요. 지도하고 바로 교정하고 화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훈육의 6가지 방법이 있죠. 6가지 방법 알려드린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때에 맞춰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혼나면 되지. 다 돼요. 혼나면 되지. 다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사이가 안 좋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의사소통. 이거는 핵심적으로 비난하지 않기입니다. 비난하지 않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논리적인 결과를 주는 거예요. 아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자전거를 여기 아파트 앞에 놓지 않으면 그리고 훈련해야 되잖아요. 아무 데나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자전거를 놓아야 될 자리에 놓지 않으면 자전거를 부셔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전거를 부셔버릴 거 아니면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 타고 가다가 내려놓고 갈 거다. 다시 돌아갈 거다. 실제로 그렇게 하실 게 아니면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은. 그런 말은 그냥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말입니다. 그냥 말이다 말 협박하는 거지 이렇게 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그 수준을 올려요. 부모의 화가 올라가는 수준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할 때 부모가 말하는 것은 지켜지는구나. 그러니까 세심히 계획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안 세워놓으면 3일간 자전거를 못하게 할 거야. 그런데 7살 정도 이후는 그 다음을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럼 아이들 3일은 너무 길어요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 안에 규칙이 됐죠. 그러면 규칙을 어기면 바로 시행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봐줘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요. 아이와 나의 기싸움을 줄여줍니다. 우리 규칙을 정했잖아. 내가 너가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정한 거니까 하는 거야. 근데 그 규칙이 너무 엄하다 그러면 또 바꿀 수는 있겠죠. 근데 아이가 부모를 이거 갖고 조종을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제일 많이 쓰시면 좋아요. 논리적인 결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적인 결과인데요. 이거는 겨울에 파카 안 입고 나가겠다는 애 있잖아요. 겨울에 슬리퍼만 신고 나가겠다는 애 있어요. 그럼 맨날 싸워요. 부모랑 문 앞에서. 그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얘가 그래서 감기 들어오면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 부모는 애를 뭐 저렇게 입고 저렇게 했냐 이렇게. 근데 내 보내보잖아요. 그 다음에는 절대 신랑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웠거든요. 네, 자연이 가르치게 하는 방법이 굉장히 강력해요. 저는 가끔 이걸 씁니다. 그렇게 해라. 엄마 라면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먹어라. 배탈 날 거야. 배탈 나잖아요. 한 이틀 굶어. 절대 그렇게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장염이 걸리거나 한번 난리가 나보면 애들도 내 몸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리고 더 어렸을 때는 생각보다 나가니까 춥구나. 내복만 입고 나갔더니 죽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혹시 겨울에 아이가 혹겹으로 입고 왔다. 저 엄마 뭐 하는 거야 하지 말고 훈련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 오늘 독한 맛 한번 보겠구나 이렇게. 그다음 네 번째는 보상이죠. 보상은 우리가 보상하면 주로 물질적 보상을 생각합니다. 장난감 사주고 돈 주고. 근데 그 물질적인 보상은 아이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시죠? 왜냐하면 아이는 점점 더 강한 걸 요구해요. 10만 원짜리 장난감 사도 아무렇지도 않고 자기한테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게 다음 또 사다 달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학교 가서 자랑을 하고 이거 가질 사람 이렇게 하다가 이제 호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상은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사회적 보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하면 아빠랑 같이 야구장에 간다. 엄마랑 같이 네가 먹고 싶은 걸 먹으러 간다. 이렇게 관계가 붙어있는 친구가 하루 와서 잘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잘 계획하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무시입니다. 무시는 말 그대로 무시하는 건데요. 아무 때나 쓰시면 안 되고 아이가 울거나 떼쓰므로써 부모를 조종하려고 할 때 쓰면 제일 좋습니다. 미취학 시절에. 너무 울고 떼쓰면 방에 들어가서 울어라. 저는 가끔 그랬거든요. 방에 들어가면요. 울 이유가 없어요. 청중이 없잖아요. 3분도 안 울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 방법을 쓰실 때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많이 쓰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데요. 그래서 마트에서 애가 뒤집어진다. 바로 데려와야 되죠, 집에. 거기서 실랑이를 하는 거는 전혀 효과가 없고요. 그 전에 그걸 고치겠다고 하면 네가 마트에서 그렇게 뒤집어지는 거는 안 되고 바로 올 거야. 그럼 애는 안 믿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상황을 바로 무시하고 논리적인 결과를 따라 집에 바로 오잖아요. 아주 강한 아이도 4번 정도 집에 돌아오면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장난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말을 지키거든요. 이거 협박이 아니네, 빈협박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매예요. 매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매는 되도록이면 대시지 않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예민한 아이는 너무 불안해요. 매를 대면. 강한 아이는 완전 튕겨져 나가요. 그리고 순한 아이는 몇 번 되면 끝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매가 부모의 분노 폭발과 같이 오면 가장 치명적이에요. 그렇게 하는 일 안 하는 게 낫고요.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정확한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매도 그 취향 연령전에는 끝나는 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도 진짜 열받을 때 있거든요. 요 근래에 또 저희 아들 중에 한 명이 정말 택도 아닌 거짓말을 너무 뻔뻔스럽게 해가지고 제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뚜껑이 열리면 손이 막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들한테 부탁한 게 있거든요. 엄마가 각 뚜껑이 열리면 니네가 말려라. 이렇게 제가 다 부탁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혼자는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실제 가족이 서로의 보호막이 돼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지난주였어요. 그래서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갖고 제가 등을 이렇게 한 대 때리면서 너 진짜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냐, 등을 한 대 딱 때렸더니 형들이 막 와가지고 엄마 이러지 마세요. 엄마 이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맞다.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야 네가 이제까지 나온 내랑 싸운 신뢰가 얼마큼인데 너 이런 걸로 이거 이렇게 무너뜨리냐. 일단 너무 속상하다고 제가. 그러니까 그 거짓말한 것보다는 신뢰가 무너진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다시 너를 믿으려면 또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겠니? 네가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면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제가 막 했죠. 그랬더니 저희 셋째가 저한테 이제 등을 맞은 거거든요. 저희 둘째는 완전 구두쇠예요. 1원도 남에게 주지 않는 아이예요. 그런데 걔가 편지를 써가지고 누구야 많이 아팠지. 너는 맨날 돈이 없잖아. 저희 셋째는 돈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늘 돈이 없어요. 너는 늘 돈이 없잖아. 형이 이거 줄 테니까 내일 학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9,000원을 네, 그건 진짜 많이 모은 거거든요. 9,000원을 편지를 써서 동생한테 줬어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연합군이 있어야 공공의 적이 있어야 연합군이 탄생하는구나. 네, 제가 공공의 적인 거죠. 아이들은 이제. 네, 아무튼 저도 이제 이렇게 실수해요. 근데 이렇게 분노 폭발하면서 아이들을 때릴 때,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어 장치가 필요하더라고요. 실제 남편이나 아이들이 엄마 이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생각이 이렇게 맞다 이렇게 하면서 네, 한 3대 때리고 한 대만 때리고 말고 그렇게 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말대꾸하는 아이가 성공한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실제 말대꾸하는 아이가 성공합니까? 이 기사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애가 성공한다 이 뜻인데 이런 거죠. 아이가 레고를 하고 있어요. 9시에 끝나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분 전에 얘기하죠. 10분 후에 끝날 거야. 네, 근데 아이가 안 끝났어요.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하면 아이씨 레고 하려고 하는데 씨 이렇게 하면 너 말대꾸 하니까 잘하네 이렇게 할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예, 화가 나죠.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엄마 제가 레고 하고 있는데 10분만 시간 더 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해야 돼 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아이에게 따라하라고. 그럼 아이가 그렇게 말하죠. 그럼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요청하고 협상하는 방법을 처음에는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정중하게 요청하는 방법을 알고 그래 그럼 10분만 더 해요. 10분 끝나고 안 되면 어떻게 해? 그럼 내일 할게요.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크면 이제 가족회의를 하는데요. 초등 이상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저희가 첫 번째 했던 가족회의 사진인데 언어 문제 이거 보세요. 뭔지 아시겠죠? 집에서 안 써야 될 것들이거든요. 네. 집에서 이런 말들이 난무했다는 뜻인데 네. 그래서 요걸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점점 하니까 이제 엄청 복잡해져요. 방학이 시작하면 또 가족회의를 해야 돼요. 스케줄 다 바뀌어야 되니까, 그죠? 요 근래에 제가 아이들이 너무 공부 범위가 많다 이래서 그럼 니네가 시간표를 짜오라고 이렇게 했더니 네, 이제 저희 첫째가 이렇게 짜왔고 둘째 그리고 저희 막내 2학년인데 독서를 10분으로 줄이고 싶습니다. 네, 얼마나 정중한 요청입니까? 공부에 미술 과목도 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0분은 너무 심하다. 이거 이제 저랑 협상이 되죠. 야, 30분인데 10분 너무 심하고 한 20분 정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지만 되게 정중하잖아요. 이게 훈련의 결과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귀여워 사진 찍어놨는데, 네, 이거를 중고생 때 다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또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내가 지시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족회의의 문화가 진짜 많아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걸 할 때 되게 재밌었던 일이 있었는데 저희 둘째가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는 안건을 한번 갖고 온 적이 있습니다. 길어질 때는 1시간도 하거든요. 그럼 막내는 자고 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네, 근데 고양이를 키우자 안건을 갖고 왔는데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이제 공폰 핸드폰 있잖아요. 그걸로 동생들에게 다 녹음해 온 거예요. 나도 찬성합니다. 나도 찬성합니다. 이걸 다 녹음해서 딱 틀었어요.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정말 하나님 은혜로 걔가 고양이 알러지가 있다는 게 그날 드러나가지고 고양이 있는 집 놀러 갔다가 알러지 생겨가지고 없던 걸로 됐어요. 근데 제가 되게 집중해서 봤던 부분은 녹음해서 틀어줬다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어떻게 관철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4학년 때, 걔가 4학년 때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인생 잘 살겠다. 결국은 인생이요. 계속 문제 해결하고 협상하고 요청하고 이거에 굉장히 연속이거든요. 근데 공부만 잘 키운 애들은 이걸 못해요. 그냥 뭐 아니면 도예요. 그냥 부러져요. 직장 그만둬요.
예. 사실은 얼마나 많은 거미줄 같은 관계들이 있는데 여기 너무 미숙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거를 하는 게 사실은 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미래 인재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해요. 이걸 어디서 잘 안 가르쳐 줍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훈육을요. 첫 번째로 이제 이 책이 되게 좋은 책이고요. 아이는 애정으로 자라지 규칙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두 번째, 아이의 욕구를 적절하고 민감하게 받아줘야 돼요. 세 번째, 아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지 부모님이 지키기를 원하는 약속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커갈수록 자율성을 더 줘야지 통제가 더 커져서는 안 돼요. 지금 중고생 부모님들은 완전 이거 지키셔야 돼요. 요거 반대로 하면 늘 싸우는 거예요. 이제 사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기질은 넘어가고 마지막 목표 부분을 할 건데 요거는 한 5분 안에 끝낼게요. 자, 우리는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까? 우리 가족의 자녀 양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우리 부부의. 그러면 하나님 닮은 아이로 키우는 거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홍익인간 같은 목표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이제 거대한 목표인데 내가 아이 학원 보내는 거랑은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목표. 예, 그건 진짜 목표가 아니에요. 진짜 목표는 어떤 거냐면 내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게 진짜 목표예요. 근데 그걸 되게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가 하나님 닮은 아이로 자라고 싶으면 실제 아이와 나의 대화의 그 주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네. 근데 아이랑은 맨날 공부 얘기하고 득달하면서 하나님 닮은 아이를 키우고 싶다. 그거는 사실은 홍익인간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기대와 양육 기술의 조합을 볼 때 제일 불행한 조합은 뭐냐면요. 높은 기대와 낮은 양육 기술입니다. 네. 제가 앞에 지금 구구절절 설명한 것들이 양육 기술에 대한 얘기고 또 사춘기 시절은 또 다르죠. 소통 같은 걸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기대는 높은데 양육 기술은 그냥 혼나, 말 들어. 네, 안 그러면 막 뭘 빼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장 불행한 조합이고요. 그러면 가장 행복한 조합은 적절한 기대와 높은 양육 기술입니다. 예. 그리고 아이가 할 만큼의 기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크면 걔가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에게 중요한 타인의 목표를 자기 목표로 삼으면 안 돼요. 특히 중학교 이상으로. 우리 엄마가 이걸 원하니까 그게 내 목표가 되고 우리 아빠가 이 대학을 가기로 하니까 그게 내 목표가 되면 그건 자기 목표가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이중으로 살게 되는 결과를 가지죠. 예, 그래서 뭐 가장 최악의 경우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전교 1등하고 예를 들어 어떤 대학 붙고 이제 됐지 하고 자살한 아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해줬으니까 이제 그만해라는 메시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 사실은 이제 중고등학생 되면은 이 얘기를 바로 해봐도 돼요. 너는 엄마 아빠의 기대가 너한테 어떤 거 같니? 그래서 이 책을 추천드리는데요. 당신이 옳다. 작년에 나온 책이죠. 여기 정혜신 박사님이 아이랑 이 얘기를 하라 하잖아요. 요즘 마음이 어때? 공부했어 안 했어? 학원 갔어 안 갔어? 이게 우리 대화의 대부분이 아니고 요즘 마음이 어때? 요즘 마음이 어떠냐는 건 난 니를 알고 싶다 이 뜻이거든요. 이 질문을 해보세요. 저도 해보면요. 왜 물어봐? 뭐 이렇게 해요. 그냥 궁금해서 이러면 뭐 오늘 학교에서 그랬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 하거든요. 마음에 대해서 물어봐 주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 책이랑 나중에 한 개 더 말씀드릴 텐데 이 중2병의 비밀은 진짜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중학생 부모님들은 독서 모임을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헛똑똑이 부모의 3가지 핵심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정서적으로 차가운 부모예요. 나한테 크게 관심이 없어 엄마가. 내가 뭘 하는지에 관심이 있고 나의 성취에 관심이 있지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접촉되어 있지만 연결되지 않아요. 애랑 같은 집에 있잖아요. 밥도 같이 먹잖아요. 접촉하고 있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결하는 질문이 뭐냐면 요즘 마음이 어때? 이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이에 대해서 얼만큼 내가 알고 있나. 시시콜콜 알 필요는 없어요. 애가 말해줘도 감당이 안 돼요. 예, 시시콜콜 알 필요는 없지만 아이랑 나랑 마음이 통하는 관계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헛똑똑이 부모의 두 번째는 엄격한 도덕성입니다.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예. 왜 애가 숨을 어디서 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또 부모도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더 답답하대요, 아이들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나친 체면의식입니다. 남들이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남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요거 세 개 갖고 있으면 나는 되게 애를 잘 키운다 생각했는데 애가 계속 어긋나는 그 세 가지예요. 그럼 반대로 하면 되죠. 정서적으로 좀 따뜻하게 마음을 물어다 주고 엄격한 도덕성을 좀 내려요. 그래, 웬만한 건 괜찮다. 그래서 저는요, 아들 4명 키우면서 얻은 돌을 닦았다 하면 다 큰 건데 죄 짓는 거 아니고 죽는 거 아니면 다 괜찮다 생각합니다. 애가 머리를 무지개색으로 물들이고 싶다. 그러면 해라. 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남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슨 상관이야. 지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10대, 20대 때 이걸 많이 해봐야 뒤에서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초반에 해야 되거든요. 초반에 하면 아이라고 이해되거든요. 뒤에서 하면요, 나중에 막 진짜 바람 피고 막 난리 납니다. 40대에 막 공황장애 오고, 제가 지금 한두 개 보는 게 아닌데 부모랑 사이 다 깨지고, 이걸 뒤에 가서 하면 그 인생이 너무 괴롭거든요.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해라. 게임 같은 것도 그래, 오늘 하루 종일 한번 해봐라. 게임 데이 이런 거 정해가지고 하루 종일 한번 하게 해보고. 근데 애들 말로는요, 3시간 이상 하기 어렵대요. 눈이 아파서. 네, 근데 부모가 불안해서 거의 못 놔주는 경우가 많죠. 중고생 경우 같은 거 이미 PC방 가버리니까 뭐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나친 체면의식. 남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남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부모 얼굴에 먹칠하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사실은 부모 얼굴에 먹칠하려고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원래 쪽팔리는 존재예요. 저는 정체성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부모는 쪽팔리려고 애 낳았다. 네. 그리고 그게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고요. 나는 너만 괜찮으면 괜찮아. 난 네 편이야. 네. 이렇게 해주면 아이가 엇나가지 않아요, 사실은. 그 품이 그리운 거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이게 신간인데요. 요 근래 나온 책이에요.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 아까 중2병의 비밀 저자 같은 저자인데, 읽어보시면 지금 아이들, 니네가 뭐가 힘들어서 그러냐, 니네가 보릿고개를 겪었냐, 니네가 뭐 밥을 굶기를 해, 뭐 이런 얘기와는 달리 우리 아이들이 너무 외롭고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알아야 이해되고요. 이해돼야 폭발하지 않아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 했던 얘기를 다시 정리드리면, 아이보다 큰 그릇이 됩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도 나오고, 네,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저를 만져주시고 제가 아이보다 크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